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국가에서 여러분은 주권자입니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푹스. 저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몰트의 아인슈타인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 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주실 경희대학교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시민 이사장님 이번 방송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특별 그 자문 받은 걸 좀 살짝 얘기하셨는데 과외를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사실인가요? 과외는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 과외 선생님이 도움 많이 주셨어요? 누구세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전공이 수학사니까 아, 예.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흐름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시군요.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러면 이사장님 뒤에 한 분 더 계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대행을 못해. 자, 이 책은 모두 9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에서 3부까지 읽었고요. 오늘 4부부터 9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는 더 높은 차원들, 추상적인 지도들입니다. 이 4부에서는 차원이 나와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고 4차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라는 게 그 철학이나 수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교수님? 어떻게 발전해 온 건가요? 사실 수학에서는 그 차원이라는 것이 아까 데카르트의 그 좌표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 생각하면은 3차원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학에서는 사실 그 좌표라는 것이 X, Y, Z 세 개의 숫자에 불과하니까 필요하다면 숫자를 2개만 쓰면 2차원이고 숫자를 4개 쓰면 4차원이고 숫자를 10개 쓰면 10차원이죠. 그러니까 차원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 그냥 마음대로 수학 이론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물리적인 실체로 오려면은 이제 차원의 제약들이 생겨요. 물리에서는 실제 차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차원이 말하는 이제 선인 네. 것이고 2차원이 면이고요. 면이고 3차원은 입체. 가로, 세로, 높이. 입체. 예, 입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차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4 이상의 차원이 우리의 오감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뇌의 기능으로는 그것을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리학 법칙들이 그 일관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우주가 3차원일 거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력 법칙을 보면은 중력은 하나의 점을 예를 들면은 점이 질량이 갖고 있을 때,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주변에 중력이 생기는데 네. 중력의 세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져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느끼지 못하죠. 당연히 지구에서는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의 중력 못 느끼니까. 근데 그 멀어질 때 작아지는 양상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제곱에 반비례해요. 왜 제곱에 반비례하냐면은 이 세상이 3차원이라 그래요. 3차원 공간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 공간을 감싸는 가상의 구를 생각해 보면 구의 면적이 제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묽어지는 정도가 제곱으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중력 법칙도 그렇고 전자기 법칙도 그렇고 공간상의 모든 이런 힘들이 다 제곱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 공간이 3차원이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이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 이게 제곱으로 작아지는데 정말 제곱 2인가 2.00001인가 1.9999 만약에 2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간에 여분의 차원이 있거나 차원이 사실은 약간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거의 정확히 2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은 3차원일 거예요. 그러면은
실험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4차원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있더라도 그것에 의한 효과를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보니까 이 4차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옛날부터 17세기 이럴 때부터 뭐 헨리 무어라는 사람은 4차원이 있고 거기는 플라톤적인 이데아고 하고 유령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랫랜드라는 책 여기 그렇죠. 소개를 하죠. 플랫랜드가 2차원 세계잖아요. 예, 우리가 요 2차원에만 사는 이런 종이같이 생긴 생명체라고 해볼게요. 이 종이 생명체는 2차원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3차원, 실제로는 하나의 차원이 더 있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물론 이 종이 생명체는 이 몰라. 제3의 차원을 모르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자기는 이 안에 사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이런 볼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다른 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원래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은 이 종이가 보기엔 동그란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단면만 보이니까요. 그렇죠. 단면만 보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져. 없어지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데 갑자기 여기 탁 나타나요. 뭘 한 거지 이게? 그게 공간 이동. 공간 이동이죠. 오. 이 녀석이 유령인가 귀신인가 얘를 잡아야지 하는데 사라졌어. 그러니까 한밤중에 나타나서 나는 유령이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더 있다면은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을 마구 할 수 있거든요. 이 볼펜 입장에서는 그냥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거죠.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 평면에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로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SF에 타임슬립 영화들 있잖아요. 네. 소설들이나. 시간이동, 만약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런 소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시간을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만약 이 시간의 흐름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고 거기를 마음대로 다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100년 전 사진에 나온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고차원에 관한 수학적 논의는 그 SF의 타임슬립 시간이동에 관한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거는 관념적으로 이런 거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게 인간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유클리드라는 그 사람이 입체는 3차원, 그러니까 점은 0차원,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151페이지인데요. 입체는 3차원이고 어떤 것도 4개의 차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통설로 지배를 해왔는데 리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리만의 그 기하학에서 핵심적인 거는 차원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 유클리드가 만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참 얘기했던 그 기하학이죠. 기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도 다른 수학적 체계와 마찬가지로 공리가 있어요. 그렇죠. 5개의 공리가 있어요. 5개의 공리를 보면은 너무나 자명해서 이 4가지죠. 이 중에 4개는 너무나 자명해서 이걸 왜 공리라고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자명해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공리가 평행선 공리 아니에요? 5번째죠. 5번째죠. 네. 앞에 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예, 같겠죠? 같겠죠. 예, 90도니까요. 그래서 한 점을 중심으로 임의의 반지름을 갖는 원을 언제나 그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이런 게 공리인데요. 그 공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죠. 평면에다가 이제 하나의 선을 그어요. 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걸로 선을 만들까요? 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선 보이시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요. 이게 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이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여기 그을 수 있을 텐데 뭐 사실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선들이 이 점을 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선과 평행한 선은 단 하나 있다. 단 하나 있다. 그렇겠죠? 예. 그렇죠. 각도가 똑같아야지 되니까 딱 그렇죠. 하나만 네.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당연해야 돼요. 공리는 그 특성상 의심할 수 없는 증명 과정 없이 참으로 참으로 하는 인정하는 게 거죠. 공리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의심할 수 없는 거를 그래서 공리로 잡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바로 그 리만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수학이 어차피 공리 체계니까 이것들 각각이 왜 옳은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맞다고 한 거지. 그럼 이걸 틀리다고 하면 안 되나? 틀리다고 하면 큰일이 일어날까? 근데 다른 것들은 틀리다고 하기가 좀 힘들잖아. 원을 그릴 수 있다는데 이거 못 그린다고 하면 잘 머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거는 조금
이게 정말 하나의 선만 그릴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참일까? 이걸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연구해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이것만 가지고서 다시 구축을 해보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체계가 유클리드의 기하학과 마찬가지로 이 자체 내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기하학이 아닌가. 이게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하학인데. 그 5번 공리를 인정 안 하고 그렇죠. 구축을 했는데. 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는 기하학인가? 그러니까 이 공리가 뭘 의미하는 거였길래 그걸 없애도 괜찮은 걸까? 그럼 필요 없는 거잖아. 없어도 괜찮으면. 이게 그럼 실제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존재해요. 어떤 데서 이런 기하학이 가능하냐면은 구를 생각해 보세요. 농구공에. 지구가 구죠. 지구 표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 표면에서 적도를 한번 그어 보세요. 적도의 원이 나오잖아요. 적도가 아닌 한국의 서울의 점을 찍어요. 서울을 지나면서 적도를 이제 선을 하나 또 서울을 지나는 수많은 선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적도와 평행한, 즉 적도와 만나지 않는 선이 하나 있을까요? 아니죠. 많겠죠. 아니거든요. 서울을 지나면서 네. 여러 가지 원들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적도를 지나지 않을 수 있죠. 서울을 지나지만 베이징을 통해서 서울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서울을 지나서 상하이를 통할 수도 있고, 뭐 필리핀을 지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적도를 안 지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의미했던 것은 평평하지 않은 면에서의 기하학인 거예요. 그게 차이구나. 입체를 도입하면 가능해지는 거네요. 좀 입체적으로 더 정확한 보면. 표현으로는 이제 공률이라고 하는 공면. 그러니까 이게 면이 평평할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예. 이 면이 이렇게 우글우글해지기 시작하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맞지 않지만 여전히 기하학은 성립할 거예요. 이 안에서 자체의 어떤 규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굽어 있는 공간에서의 기하학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원래는 몇 도죠? 180도. 예. 180도죠. 네. 예. 근데 예. 지구 표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더 좁아지겠다. 예를 들어서 적도에서 시작할게요. 아,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막 구불구불할 수가 있어서. 적도에 한 점이 있고 여기서 출발해서 적도를 따라 이동을 해요. 중간에 어디쯤 가서 멈춰서 네. 이제 위로 경도를 따라 북극을 향해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 북극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각각은 적도에서 직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도 직각이죠. 네. 이미 이 두 각의 합이 180이에요. 그러네. 그런 다음에 올라가서 북극에서 만나면은 요 이루는 각만큼이 180 플러스 알파로 남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공면, 지구와 같은 이런 굽어 있는 공면에서의 삼각형은 180도보다 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모순은 아니죠. 그렇죠. 면이 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삼각형의 세면의 합이 180이 넘을 수도 있다. 사실은 이 리만의 기하학이 중요한 이유가 이걸 보고서 이제 힐버트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의 공리체계라는 것에서 공리라는 것이 자명한 줄 알았는데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리만이 이걸 하나를 깼어도 하나가 새로운 공리체계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그 자체로 완결돼 있고 이게 뭐지 하다 보니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면에서 성립하는 기하학이었다는 거죠. 결국 기하학이란 것도 어떤 그 인간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어떤 체계가 아니라 가정을 어떤 걸 공리로 삼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체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이제 주의들, 사상들 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플라톤주의를 믿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알고 나면 어딘가에 진실은 따로 있는 거죠. 진리가 따로 있다. 찾아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 관계가 뉴턴 역학이랑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랑의 관계랑 좀 비슷한 거예요? 드디어 역시 하나를 배우시니까 10개로 확장이 되는. 아니 뭐 그렇게 과장을.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바로 답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클리드의 공간, 그러니까 유클리드와 같이 기술되는 3차원 좌표계에서 기술되는 물리학이 뉴턴의 물리학이고요. 네. 이와 같이 휘어짐까지 고려한 새로운, 여전히 시공간이지만
시공간이 휘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 기술되는 그 새로운 동력학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관계가 그렇게 상응한다는 거죠. 시공간이 휘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게 간다. 이해가 된다. 기초를 제공한 거네요. 지난주에 김상욱 교수가 그러셨잖아요. 기존에 통용되던 증명된 이론들을 포괄하는 그렇죠. 거야 된다. 새로운 거는. 그러면 결국 보면 뉴턴의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물리법칙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클리드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부분집합. 집합이죠.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의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존 내시의 게임 이론에 가면 그게 부분집합이거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네. 어떤 조건에서는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그 해를 포함하는 꼭 그런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 다른 해들도 같이 존재하는 존 내시가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론을 보면. 왜냐면은 그 유클리드처럼 평평한 건 사실 굉장히 특수한 거고. 그렇죠. 대개는 평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름이 비유클리드고 이게 유클리드잖아요. 마치 먼저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동물을 비코뿔소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코뿔소만 봤거든. 그러니까 딴 건 다 비코뿔소야.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하학이 있고 그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유클리드 기하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구가 평평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한 세상으로 보이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자연도 반영을 하고 수학에서도 이게 그 자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진리에 가까운 어떤 공리체계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62쪽에 보면 당시 물리학에는 두 갈래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서 물체들이 매우 육중한 규모, 별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드디어 이제 교수님 전공 분야가 나와요. 양자론으로서 매우 작은 규모, 아원자 세계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다라고 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공하신 이 양자학이라는 것, 양자론이라는 건 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연극이랑 비슷하다. 무대가 있고, 무대 위에 배우가 있고, 다음에 관객이 있죠. 여기서 무대는 시공간이고요. 다음에 여기 배우가 물질이에요. 관객은 이걸 보는 관찰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이란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니 무대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우가 움직이는 거지만, 상대성 이론이란 것은 이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공간이 변형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물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공간이 휘기도 한다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원래 관객은 이 연극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관객이 물질을 보면 물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관측하는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니까 관객을 그 과학의 역사상 최초로 관객이 그 무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가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는 따라서 하나는 물질에 대한 거고 하나는 시공간에 대한 거거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분명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정합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양자역학에서는 시공간을 다루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공간은 그냥 다시 절대 시공간. 원래가 그래요. 그냥 숫자예요. 너무 작은 데였어. 아니, 그냥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은 처음부터 시공간이 대상이 된 이론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기술해요. 그 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시간과 공간 자체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이론에서. 그래서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용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 심각하게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앞에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핵심만 바로 이야기하면, 양자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 그래서 좀 불가지론 같기도 한 건데, 어떤 물리량들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리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gödel gödel의 불안정성 원리 떠오르지 않으세요? 불확정성 원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물론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두 원리가 네. 다 1920, 30년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들이 나온 시기가 비슷한데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1927년이고 그다음에 gödel은 30년대죠. 30년대.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의 혼란 중에 나오는 다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가 다 있어요. 확실성이 붕괴한 시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어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제 부딪히는 지점만 이야기를 하면요. 예. 양자역학에서는 원래 그 대상 자체가 되게 작은 영역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로는 속도가 빠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었는데 양자역학은 작은 걸 다뤄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작아져도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작아도 여전히 F는 MA 쓰면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작아지면 전혀 다른 종류의 역학을 필요로 하는데 작아지고 작아질수록 이 녀석의 속도나 에너지는 통제 불능으로 커져요. 어느 이상한- 정도로 작은 겁니까? 뭐 원자, 분자, 뭐 원자보다 이런 작은 전자. 원자의 수준이죠. 아. 전자, 중성자 뭐 이런 거. 원자 수준에 대한 느낌을 제가 항상 드릴 때 쓰는 비유가 그 동전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예, 예. 동전과 원자의 크기의 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동전과 지구의 크기의 비랑 같아요. 원자 엄청 작은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작은 원자를 다루는데 원자의 수준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는 작아질수록 뭔가 이 안에 요동이 커져요. 에너지의 요동이 커져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 세계에서는 참 설명하기 힘든 반직관적인 일인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동이 더 커져가지고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요동이 나와요. 마치 우주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요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다루는 이론인데 이 휘어짐은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연속적이죠.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은 이 매끄러운 면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막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여기서 서로가 연결이 안 돼요.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면이 양자역학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은 근본적으로 조화가 안 돼요. 그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네. 그래서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아직 합쳐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은 아직 나오지 그렇죠. 않았다. 그래서 통일된 바로 그 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죠.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데 그나마 가장 그동안에 가장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후보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 이론이 끈 이론이라는 끈 거죠. 이론. 촉끈 이론. 촉근 이론. 네. 끈 이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주 작은 영역으로 갈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우리는 작은 영역으로 가야 되냐면은 다시 데카르트죠. 모든 것의 근원은 점이거든요.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무한히 작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기술할 때. 네. 근데 무한히 작아질 때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무한히 작아지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물질의 근원이 점이 아니라 크기가 있는 끈이라면 그러니까 길이가 있다면 그 길이를 잘 조정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근원을 점이 아니라 끈이라고 하자. 끈이라고 하자. 네. 이 그게 책에 뭔진 지금 모르지만. 그게 뭔지는 162쪽부터가 끈 이론이 나오는데 그게 그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끈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끈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순간 그런 무시무시한 이 발산하는 이 막 요동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듯한데 뭐 끈으로 해볼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아름다움. 끈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동하면은 전자. 이렇게 끈은 진동할 수가 있으니까 점은 그런 게 없어요. 점은 더 이상의 구조가 없어요. 근데 끈은 길이가 있는 관계로 이 안에 세부 구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디자인을 하면 끈만 가지고 모든 입자들을 다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답죠. 예, 아름답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대가가 있죠. 공짜는 없거든요. 끈을 이제 이렇게 적당히 진동시켜서 여러 종류의 입자를 만들다 보니 끈이 1차원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1차원 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1차원 끈은 잘해봐야 이렇게 흔들 수 있고 이렇게 흔들 수 있고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방향으로 여러 종류로 흔들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원을 늘리는 꼼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차원을 잡고 얘는 1차원에서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2차원, 이것도 안 되네. 3차원, 4차원. 그래서 N차원의 끈으로. 지금 상황은 9차원이에요. 그래서 촉근 이론의 차원은 9차원이고 9차원에서 진동하는 끈이 있다면 무한대를 막고 그다음에 모든 기본 입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론을 갖는 대가는 이 우주가 사실은 9차원이야. 이걸 대가를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촉근 이론으로 가자. 이 전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은 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죠? 뭐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사실 뭐 엄청난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분이 양자역학에 수많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양자역학이 많은 발전을 해요. 그 공정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 막아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딴 사람도 아니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 초반에는 양자역학 초반에는 아인슈타인 답이 그러니까 지문이 나올 때마다 물리학자들이 막 진짜 심각하게 답변을 못하면 이론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막 대응을 했고요. 요즘 같으면은 막 SNS에 아인슈타인이 왜? 뭐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런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한 몇 년은 심각하게 방어가 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공격 하나 마나 좀 이렇게 다들 좀 또 저러시는구나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아유, 되가는데요. 어르신 좀 그만하시지 뭐.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벗어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싫어했던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보통 물리학 법칙이 갖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뉴턴 역학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방정식으로 쓰여졌다는 게 중요해요. 방정식으로 쓰여졌으면 그 방정식에 답이 있고요. 답이 하나만 딱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문항오류 없이 5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그게 5초 후에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은 그냥 시험 시간에 막 푸는 거지만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는 이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2030년 뭐 6월 11일 오후 2시 31분 일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요. 이와 같이 그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놀랍게도 그 본질상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오로지 확률적으로만 진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확률적인 입장이 싫어.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한 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사실 확률 이론 자체를 쓰는 거는 그렇게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모를 땐 쓰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특히 양자역학의 확률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원리적으로는 정해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는 게 힘들어서 확률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때 확률을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확률을 쓸 이유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던지는 순간에 이게 윗면을 향하고 있고 그렇죠. 손의 힘이 정해져 있고 여기 공기 중의 마찰을 알고 중력장에서 이게 전형적인 이 계산하면 운동이죠. 나온다는 건가요? 날아가서 예측 충돌 한 가능하다는 번, 거죠. 충돌 두 번 해서 떨어질 테니까 물론 예측이 쉽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실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훨씬 높은 확률로 앞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는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고서 던질게. 그러고 자기는 약간- 연습 많이 했잖아요. 타짜기가 있으신. 근데 양자역학은 그게 불가능하죠. 이게 원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양자역학의 확률은 이건 절대적 확률, 절대적 무지 때문에 나온 거고 다른 확률들은 귀찮아서 나온 거고. 그렇죠. 많은 주관적 거고. 무지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양자역학은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가 뭔가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지금 확률 쓰는 거야. 언젠가 먼 미래에는 확률을 쓰지 않는 날이 올 건데 왜냐하면 우주는 결정돼 있어야 하거든. 네, 그래서 양자역학을 그런 철학이 만나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면은 아인슈타인 그 SNS에다가 형 이렇게 하면서 형 나도 형 마음은 알아. 슈타인 형. 슈타인 형 나도 형 마음에는 동의해. 공감해.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아까 끈 이론하고도 그러니까 이 양자학하고 또 상대성 이론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빅뱅 이론을 설명하느라고 끈 이론이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빅뱅 그렇진 이론은 않아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이론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기술하는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기술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도 이 물체의 움직임처럼 변화해 가고 움직이고 구부러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다루는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나오는 시공간을 우주 전체로 대상을 삼으면 우주 자체가 이 시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우주 전체가 탄생 또는 소멸하는 거를 기술하는 그런 그 이론을 쓸 수 거예요. 있는 거죠. 이 끈 이론하고 같은 부에 네. 지도색 칠하기 문제를 넣어놨어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영국 지도에 색깔을 칠하다가 갑자기 4가지 색깔만 있으면 모든 지역을 다 구분해서 칠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수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4가지 색깔론이 사실이네 아니네 하면서 이 지도 색칠하기 문제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4가지 색깔 추측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버금가는 수학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난제가 됐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정리잖아요. 지금은 네, 이거 그렇죠. 가설이야,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고 네. 증명이 됐죠. 증명됐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난 이게 이 문제 자체보다 수학자들 반응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어디 지도예요? 이게 서울시 지도구나. 국회의원 선거구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4가지 색깔에 저희가 색연필을 드렸어요. 대충 칠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뭐냐면 면과 면이 그 선과 선이 닿는 데는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돼요. 각각 다 다른 색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게임인 거거든요. 4가지 색깔만으로 모든 지도를 다 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색깔이 이어지면 안 된다. 이거 쉬운데? 그냥 가운데에 한 색깔 해놓고 주변에 있는 거는 교대교대로 다른 색깔을 칠하면 그냥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다 되는데? 돼요? 4가지 색깔로만 색깔 칠하기가 다 됩니까? 네, 다 돼요, 이렇게. 오, 다 수학 되는데요? 법칙을 믿으셔야죠. 증명됐다니까요. 지금 교수님 우리가 이 4가지 색깔 지도 이 색깔 칠하기가 왜 수학적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는 뭐예요? 이거 증명을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칠을 해보면 4가지만 있으면 다 칠하는데 네. 안 그런 상황이 있는지 반증이 하나만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보니까 4개로 되더라는 안 되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무지하게 단순한데 증명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처럼. 그러면은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거 색깔의 코미디 부분에서 이 170쪽 왔다 갔다 해서 다루는 건 그거네요. 증명하는 방법. 네, 증명을 그렇죠. 했는데 되게 복잡했죠, 그죠? 사실 지금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뭐 만나는 점이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 다 찾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수로 된다는 걸 보이면 어쨌든 다 보이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형 하나하나를 수학자들이 자기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색칠하지 않고 어떤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하려고만 해도 엄청난 시간, 몇십 년씩 시간을 써줘야 되는 건데 컴퓨터한테 이걸 하라고 그랬더니 인간이 했으면은 뭐 수백 년이 걸렸을 일을 컴퓨터가 순식간에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탐지한 다음에 다 성립함, 끝. 이걸로써 증명은 완결된 거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컴퓨터 돌린 시간만 1200시간이고 그걸 이제 출력해가지고 컴퓨터가 작업을 했지만 사람이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있는데 그 부분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 700쪽이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를 산출을 해내고 그중에 700쪽 분량을 인간이 직접 검수를 한 결과 오류가 없어서 증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수학자들은 이게 엄청 기분 나쁜 거지. 이거는 증명이라고 인정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증명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잠깐 논의했지만
그런 걸 증명해서 어디다 써먹나요? 그러면 써먹을 저 때가 같은 사람. 예, 써먹을 때 없거든요. 그거 네. 왜 계산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자체의 그 가치를 갖는 건데 그 자체의 가치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이라.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자체의 가치란 건 아까 리만의 가설처럼 네. 그 하나가 증명되는 순간 다른 수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기발하고 정말 직관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하러 이런 노가다를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자들을 조금이나마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이제 채취를 맡을 수 있는 게 이 색깔칠하기 이 사례일 수 있겠네요. 이거는 풀었지만 예, 아름답지가 않아서 어떤 다른 문제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푸는 과정이 뭔가 심오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직관을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 문제만 푼 거죠.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경우는 그거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심지어는 부산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이거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 거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한 줄로 이 수학자들의 반응이 왜 이랬는지를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못생긴 수학을 위한 영원한 자리는 없다. 수학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 증명. 아주 심오한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정말 절묘하게 그런 증명 과정을 딱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짜릿할 것 같아. 익스트림 스포츠를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것처럼 막 도파민이 막 수학자들은 막 팍 나올 것 같아. 뇌에서 그런 거 증명하면. 근데 이제 아름다움으로 이제 이 수학의 이론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수학이 결국은 인간의 미적 감각의 산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플라톤주의하고 건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 이론이 아름답고 어떤 거 아름답지 않고 중요하다고 인간이 임의로 판단을 해버리면 아까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것도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이 수학의 기준이라는 게 인간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책을 2권 소개해 드릴게요. 이안 스튜어트의 아름다움은 왜 진리인가? 라는 책이고요. 이건 수학책이에요? 네, 수학에 대한 책이죠. 수학에서의 아름다움이 어떤 역사를 갖고 추구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다음에 프랑크 윌책의 이제 뷰티풀 퀘스천이라는 건데 프랑크 윌책은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죠.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그 대칭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리를 그 구축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라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적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보고 물리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물리학 이론이 아름답다, 뭐 수학 이론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물리학자들이 아름답다고 할 때에는 그 이론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그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의 연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대칭성이 높은. 대칭성이 높다는 얘기가 그 예를 들어 구 같은 게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에요. 네. 구는 아무리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라는 얘기는 외부의 변형에 대해서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이론이 이런 형식을 갖는다는 뜻은 이론 자체가 아무데나 던져놔도 변함이 없이 잘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효율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이론 체계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서 실제 이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굳게 믿은 그 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콜모그로프죠. 콜모그로프가 그 미의 척도를 정의한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미학책에 나오는 미의 척도예요.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학으로 미를 정의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걸 도형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도형의 대칭성이 높으면 아름다운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형은 원이에요. 그럼 뭐 황금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수학에서. 황금비는 여기서는 대칭이 제일 중요해요. 대칭이 그래서 중요하고.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름다운 거. 점수를 매겨요. 이거는 1점, 0.7점, 0.5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그림 안에 대칭되는 선들이 많이 그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막상 그런 그림 보면은 숨 막히죠. 이 사람한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몬드리안이에요. 몬드리안. 몬드리안이야말로 콜모그로프가 추상화.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바로 그것이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완벽하게 무작위적이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잭슨 폴락 그림도 역시 네. 극단에 있는 아름다움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걸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원래 아름다움이 모호하게 정의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학을 하는 게죠. 사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비대칭적인 것보다는 대칭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본능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주에서도 그 대칭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다루는 이론이 아까 제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에미 네터가 만든 이론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오한 이론이라서 이제 이거는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개를 연결시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보존 법칙이거든요. 에너지가 보존되고 뭐 운동량이 보존되고. 근데 에미 네터의 법칙은 보존되는 것은 반드시 대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되는 것은 반드시 대칭을 가지고 있다. 대칭 형태. 대칭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에 대응되는 보존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 대칭이 거예요. 있으면.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이 구 같은 걸 예를 들면 구는 아무리 돌려도 모양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려도 모르죠. 그럼 여기서는 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물리량이 보존돼요. 가운동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돌면 멈추지 않죠.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일단 도는 거는 거기에 돌리는 것과 관련된 변치 않는 물리량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게 운동량, 가운동량이거든요. 보존돼요. 법칙인데 이게 왜 보존되지? 왜냐하면은 구는 돌려도 변화가 없거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시간과 관련된 건데 시간이 바뀌어도 물리 법칙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돼야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대칭은 기하학적인 것이고 이 보존 법칙은 일종의 대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에미 네터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상이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라서 아름답다. 이건 심오하다 못해 아름다운 거죠. 네. 오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여러 개 배우네요. 이런 게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약간은 느낄 수 있어요. 막 아름다워 이건 아니지만 아름다울 것 같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 5부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그 라면 끓이는 냄새라도 맡자라고 했는데 오늘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5부에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확실히 잘하면 국물 한 방울 떨어질 수도 있어. 이 예, 주제는. 우리가 물리학과 수학의 국물까지 볼 수 있나요? 무한, 큰 무한과 작은 무한이에요. 여기 185쪽부터인데 무한이라는 개념보다 더 흥미진진한 역사를 지닌 개념은 별로 없다. 그 개념은 고대의 역설에서 생겨난 이후로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다가 지성의 대담한 업적에 의해 마침내 19세기 후반에 비밀이 일부 풀렸지만 다시 한 묶음의 역설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무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가 얘기한 그 엘레아의 제논이 내놓은 역설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논이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공간을 무한히 나눌 수 있다면 1초에 9m를 가는 그 빠른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1초에 4.5m를 가는 느린 거북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간이 무한히 나눠지니까 늘 둘 사이에는 아무리 빨리 가도 공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게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그렇죠. 이 제논의 역설이잖아요. 저는 이 옛날에 이거 어릴 때 이 책에서 이거 보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제논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왜 현실에서는 화살은 날아가고 가서 관역에 꽂히고 아킬레스는 거북을 따라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맞아요. 이 말을 말로만 생각했을 땐 맞는 말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오류냐면은 그러니까 오류입니까? 거북이로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앞에 있고 거북이가 있는데 계속 이제 반씩 가야 되니까 계속 그 접근만 거꾸로 얘기해죠. 거북이가 앞에 있고 토끼가 뒤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토끼가 이제 금방 따라잡을 것 같지만 무한한 이제 스텝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은 맞아요. 무한한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그 토끼가 거북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 시간이 무한되면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제 2분의 1초, 4분의 1초, 뭐 8분의 1초, 그래서 반씩 떨어지니까 네. 8분의 1초, 16분의 1초 그 시간을 다 더하면 그 시간이 유한해요. 그래서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뭐 한 2초까지는 만약에 무한히 접근한다 그러지만 3초가 되면 이미 지나갔어요. 그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거 알죠. 근데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보면 제논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추월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추월한다는 것의 뜻은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 3초 어떤 시간 t라고 그러니까 3초 후에 토끼가 거북이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추월했다는 뜻은. 있죠. 있죠. 현실에서는 우리 노상 보는 일이니까. 아니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추월한 거죠. 그럼 이 제논의 역설은 그냥 착각해서 온 건가?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이 제논의 역설을 격파를 못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나 뭐 만사에 간섭하시는 이 형님이나 혹은 유클리드가 이게 실무한이라고 해서 무한 개념 또는 무한대, 무한소 이런 개념을 쓰지 마라. 예. 이렇게 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지금도 철학자들 가운데는 이거를 아직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물리학자랑 다른 거죠. 이제 물리학자의 기준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고 예, 어느 유한한 시간 이후에 그 토끼가 거북이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면 계산 다 할 수 있죠. 추월한 거니까 예.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한한 시간 내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추월한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논리의 연쇄만을 보면 예. 마치 모순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모순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이 무한소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무한대의 개념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개념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무한소 개념을 금지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한소가 과연 존재하는가? 전연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님의 대답은 명백한 오류지만 증명할 수 없다. 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사실. 모르겠다는 말을. 나하고 똑같은 거네. 증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부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한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어떤 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게 이렇게 이름 하나 줘야겠죠. A라 그럴게요. 이 무한소예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이 무한소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나눠요. 그러면 다시 무한소가 되죠. 예. 근데 2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를 나누고 무한소를 2로 나눈다고? 그럼 무한소지. 0 아니면 무한소겠죠. 예. 만약에 0이라 그러면 0이 될 거고. 예. 무한소라면 라 그러면은 무한소를 2배 해도 무한소지 뭐. 그러냐고요. 양이 있다면 이무한소지. 그러니까 이 무한소 같이 다루시려면은 먼저 곱하고 나눈 거랑 나누고 곱한 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네. 안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상한 녀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한다면 이거 쓰고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얘를 쓰면 무한대도 그렇고 무한소도 그렇고 이거를 쓰면 다 뒤죽박죽 돼. 이게 뒤죽박죽이 엉망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학자가 말이야. 이런 거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돼요? 일단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거고요. 나는 약간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고대에도 약간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얘기도 보면 예. 그 0이나 혹은 뭐 무한대나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그 밖에 못 알리게 한다든가 뭐 이상한 주장을 하는 놈을 물에 빠뜨려 주겠다든가 이런 설화들이 돌잖아요. 근데 다분히 고대 그리스는 완전히 그 다신교 문화를 갖고 있었던 때고 그래서 뭐든지 신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게 강한데 무한이라는 개념은 인간 세계하고 좀 떨어져 있어 보여서 이것이 이제 신성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념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신부들이나 수도사들 중에서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막 다루려면
못하게 했대요. 무한소를 무한대. 무한대도요. 예, 무한대. 뭔가 그런 걸 또 연구하다가 그렇고 무슨 막 제로, 0도 그렇고. 주술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뭐 없이 조심스럽게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연구가 이 수학적 개념이기도 하고 철학적 개념이기도 한데 중세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금지가 돼서 핍박을 받았고 결국 수학이 그 당시 이슬람 세계 쪽에서 이제 수학과 과학이 발전을 해서 르네상스 때 그게 넘어오면서 다시 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러니까 중세 그 교정 일치가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사실상 행사했던 그 약 1000년 동안에 수학 연구가 굉장히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무한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지. 탐색을 못하게. 그래서 고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종교적으로는 사실 무한대가 있으면 좀 이상해지긴 해요. 사실 우주가 만약에 무한하다면 지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책에 보면은 216쪽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 무한소의 미적분 발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끝도 없이 나눈다는 것이고 적분은 그것을 다시 쌓아서 붙인다는 개념인 거죠. 이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하다가 왜 이 미적분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뉴턴의 그 F는 ma가 정확히 그 미분 방정식으로 쓰여진 건데 거기서 a라는 것이 그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요. 가속도. 네. 네, 가속도라는 거죠. 그 F는 ma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물리학 법칙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오. 네, 갈릴레오 선생님이 물리학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죠. 갈릴레오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그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가만 놔뒀을 때 물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쭉 간다. 그렇죠. 네. 사실 정지도 등속 직선이에요. 네. 속도가 0인 운동이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이게 등속 직선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은 그 이전 2000년 동안에는 정지였어요. 정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죠. 정지는 자연스러운 운동. 정지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그곳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갈릴레오까지의 과학은 움직임의 원인을 찾는 게 과학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2000년 동안. 근데 갈릴레오는 놀랍게도 등속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그럼 얘는 왜 정지해 있어? 얘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물체가 마찰력을 발휘하여 얘를 부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물론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요. 그래서 이거 우주 공간에 나가서 이제 지금의 버전으로 얘기한다면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물체를 놓고 살짝 밀어보면 등속 직선 운동 하겠죠. 맞아요.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이게 멈춘 거는 지구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에 자연스럽다는 것의 이제 기준이 바뀐 순간 이제부터는 법칙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등속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우면 등속이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힘이 거죠.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속도 A죠. 그래서 A가 나오는 순간 예. 여기에는 이제 원인이 있어야 되고 뉴턴은 그 원인을 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자연스러운 정도, 속도가 변하는 거를 어떻게 기술할까만 이제 수학적으로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는 속도의 변화란 거는 당연히 시간을 도입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시간 간격 동안 얼마나 속도가 바뀌었나로 하자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얼만큼의 시간 간격이냐는 거예요. 1초? 1초 사이에도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사이에도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무한히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무한히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라고 정의하자. 네. 그럼 이제 질문은 무한히 짧은 시간 동안에 무한히 조금 변한 것이 유한한 값이 나올까? 이제 다시 전연의 역설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유한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아까 물리학자는 이렇게 봐요라고 말할 때 바로 그거죠. 이게 도약이죠. 이게 이제 태어날 수 없는 역설이었는데 네.
이 개념을 물리학적으로 전하는. 무한히 작아지는 두 개의 비율이, 두 개의 무한소가 있는데 그것의 비는 유한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보세요. 얘는 계속 반씩 줄어들어요. 얘도 계속 반씩 줄어들어요. 이 둘의 비는 1이겠죠. 같게 줄어들면. 또는 이거나. 한쪽이 빠르면. 그렇죠. 초기에 2배였으면 뭐 이거나. 결론이 뭐냐면은 무한소는 그 자체로는 존재 여부를 논할 수 없지만 무한소와 무한소를 나누면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이라 그러고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면 무한한 것들 자체는 논할 수 없지만 무한한 거를 무한히 더하면 유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분이에요.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이게 곡선의 면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나 부피를 구하는 게 적분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죠.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저도 방법이죠. 대박. 그러니까 이제 수학사에서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은 정확히 대칭적이죠.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저는 그때 미분은 좀 하겠는데 적분은 도무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저는 로미오는 읽었는데요. 줄리엣은 읽질 않아서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미분만 이해가 안 되고 적분이 이해가 안 될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논의 역설이 아리스토 형님이 예. 모순이지만 증명 못해라고 열받았던 근데 순전히 정말 괴팍한 논리잖아요. 그게. 개팍한 논리죠. 괴팍한 논리인데 말도 안 되는 듯 보였던 그 논리가 결국은 뭐 그냥 재미로 한 거겠죠. 재미로 한 거겠지만 나중에 미적분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결국 이 인피니테지말 무한소라는 개념이 다 제논의 역설로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아름답던데. 사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뉴턴이 제논의 역설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풀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뉴턴 덕분에 그 무한이 이제는 수학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약에 종교적인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무한 개념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금기시하지 않았다면 좀 더 많은 발전이 더 빨리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유럽 그렇죠. 과학은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지배 때문에 엄청 지체된 거예요. 저기만 하더라도 케플러만 하더라도 행성법칙 자기가 관측 자료 토대로 해서 추측을 할 때 처음에 그 데이터를 보면 명백하게 그게 나오는데 뭔가 조화를 이룬 그런 태양계, 신적인 질서 이런 거에 집착해서 상당한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에 대해서 뭐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책에서 꼽은 문장이 있으시다고요? 예. 나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 아름다운 문장이던데요? 그 231쪽에 보면 이게 물론 이게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아니고요. 영화 대사인가요? 예, 영화 대사예요. 스코켈이라는 놀랍도록 줄어든 사나이라는 1950년대 영화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아주 가깝다. 무한소와 무한대는. 하지만 문득 나는 그것들이 사실은 동일한 개념의 두 극단임을 알았다.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창조의 이 모든 광대한 위험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야 했다. 나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 지금의 나도 역시 의미가 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영은 없다.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끝나는 대사인데요. 무한대하고 무한소도 대칭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엄청 크고 하나는 엄청 작지만 개념상 보면 대칭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걸 보면 다윈이 종의 기원 맨 마지막 단락에 썼던 지극히 단순한 것에서 엄청난 이 다양성이 나온 이 과정을 서술한 그 문장도 생각이 나고 되게 이 문장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도 철학적으로 되게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 표현. 예. 저도 보고 좀 따뜻한 걸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이 수학책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어떤 그 방사능을 쐬고서 이 주인공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아지는데, 이제 나는 자꾸만 줄어들다가 이제 무한소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 지금의 나도 하나님이 네, 보시기에 의미가 의미가 있다. 네. 나는 0이 아니야. 나이 무한소야. 이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무한소가 만약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난 0이 아니야. 무한소의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지 마. 네. 예. 아름다워. 나는 의미가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한소의 아름다움이랄까요? 예. 우리가 좀 약간 힘들고 지쳐서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도 나는 0이 아니야.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15살에 있어가지고요. 느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됐을 텐데. 일기장에 선생님 저는 무한소가 아닙니다. 근데 무한소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막 거기서 위안을 찾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전 사실 여기 뉴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참 이 문장은 꼭 읽어드리고 읽어주세요. 싶은데 몇 쪽이에요? 우리 김상욱 교수님의 책본문. 이건 사실 전에 다른 책에서 본 문장이기도 해서 217페이지 맨 아래 줄인데요. 볼테르가 그 뉴턴의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참석한 이후에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저명한 이들의 모임에서 진부하고 시시한 질문을 내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다. 누가 가장 위대한가? 카이사르인가? 알렉산더 대왕인가? 티무르인가? 아니면 크로멜인가? 자, 그러자 누군가 대답하길 묻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했다. 과연 옳은 말이다. 우리가 존경을 보내야 할 이는 우리의 마음을 폭력에 의해 노예로 삼은 이들이 아니라 진리의 힘으로 다스린 뉴턴이기 때문이다.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야. 저는 정말 이 박수 문장이 쳐야 돼. 그렇죠. 사실 우리를 폭력으로 왜 억압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한 우주를 이해하게 해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까. 아, 이것도 너무 와닿네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읽었는데 곱씹어 눈물이 보니까 이렇게 막 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알릴레오 북스에서 뭐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그럴 때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점이 기특해서 출연하셨겠죠? 아, 여기 오라고 하셔서 온 거죠. 네. 역시 물리학자다운 답변이십니다. 자, 6부로 가볼게요. 영웅주의, 비극, 그리고 컴퓨터 시대. 6부는 컴퓨터를 만든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에이다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의 딸 이름이 에이다예요? 바이런 경. 예. 바이런 심지어 경. 경이죠. 경 바이런 경은. 바이런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딸이 이름이 에이다인데 미 국방부에서 군사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에이다라고 그래요. 네. 에이다가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다죠. 네. 그렇죠. 그럴 리가 있냐. 네. 그러한 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이게 그냥 연극으로도 흥미로운 만들어졌다고. 얘기인데 그 바이런 경 시인 바이런은 19세기에 유럽 최고의 셀럽이었어요. 여기 보면 막 여성 편력 석권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바이런은 그리스 여행하고 나서 여행기 써가지고 이 현대 그리스 왕국 국가를 탄생시킨 그 주동력을 제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또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이 셀럽의 딸이잖아, 에이다가. 그 에이다가 뭐 좀 가깝게 지냈던 어떤 사람 엔지니어하고 뭐 이런저런 게 있어서 지금 말로 하면 마케팅을 하는데 에이다를 좀 써먹은 거죠. 20세기 후반에 컴퓨터가 갑자기 중요해지면서 이제 각국에서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보통 나오는 제가 어릴 때 보던 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은 찰스 베비지였어요. 베비지. 베비지라는 사람은 그 정확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계산 기계였어요. 계산 기계. 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하는 차분기랑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떤 기계식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톱니바퀴를 돌리면 얘가 이게 막 돌아가가지고 숫자가 타타닥 나오는 거죠. 근데 찰스 베비지가 컴퓨터의 그 원조라고 하기엔 힘든 것이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 도면은 그렸지만 실제로 구현되지 못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먼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작동되는 기계니까 트랜지스터는 미국에서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시작은 미국이야.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은 셰넌이라는 사람이 정보의 아버지인데 따라서 미국이 종주국이라고 이제 막 선전을 다음에 컴퓨터의 아키텍처는 폰 노이만이 만든 건데 그건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가 근데 베비지 가지고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오랫동안 묻어뒀던 비밀의 사람을 꺼내요. 네. 그래서 이제 튜링인데 튜링.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은 원래 영국 정부가 이렇게 숨겨둔 사람인데 갑자기 꺼내요 그 카드를. 네. 원래 2차 대전 때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암호 해독하고 네. 스파이는 아니고 뭐 몰래 암호 해독하고 이런 네. 사람이었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국이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네. 사람이죠. 앨런 튜링이야말로 저한테 컴퓨터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앨런 튜링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앨런 튜링이 나중에 복권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영국 정부는 아주 집중적으로 튜링을 밀어서 지금은 이제 야, 우리한테 튜링이 있다. 근데 사실 튜링은 영국 정부가 그 암호전을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암호전을 할 때 그때 그 독일의 애니그마를 깰 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걸 다 극비로 하면서 이 사람을 알려주지도 않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동성 연애를 했다는 그런 당시 그게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고요. 죽은 다음에도 그걸 다 은폐를 하고 알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제 튜링을 꺼내죠. 그래서 띄워낸 거예요, 영국에서. 네. 근데 튜링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가정주부들이 건강을 위해서 막 조깅을 하다가 여기 손목에 찬 뭐를 이렇게 보고 야, 너 그 얘기 들어서 신부님이 글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대? 라고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글을 내가 읽어보고 대박이야. 지금 이렇게 웨어러블 컴퓨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이 장면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냥 그 체코의 차펙 같은 소설가가 뭐 그 로봇에 관해서 쓰는 거, 인공지능 그거 같으면 소설가의 상상력인데 튜링은 과학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제가 보고 이 사람 진짜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과학자분들이 보면 그 물질적인 기술 구현력이 못 따라오는 것 뿐이지 원리를 깨친 사람들은 다 예전부터 알고 있나 봐요. 지금의 이런 기술 같은 것을 사실 원리를 알고 튜링은 있나 얘기를 봐요. 좀 더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사실 튜링이 이제 컴퓨터의 원형을 개발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이제 수학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수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튜링이 갑자기 그래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절대로 아니고요. 바로 힐버트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네, 다시 그 수학의 기초론으로 돌아가요. 즉 힐버트나 그 러셀 화이트헤드가 맞다면 모든 수학적 과정은 형식적인 어떤 절차, 논리적인 어떤 기호들의 절차로만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점이건 아까 얘기한 뭐건 중요하지 않고 마치 체스를 둘 때의 어떤 그 룰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튜링이 아이디어를 내죠. 이 기계는 인풋을 숫자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처리를 한 다음에 숫자를 내놔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걸로 모든 수학적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괴델이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괴델이 한 것도 모든 수학적 절차 과정을 소수를 사용해서 다 대입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를 한다는 건 너무 힘드니까 소수 말고 0과 1. 0과 1 사실 모든 세상에 만약에 제가 지금 글씨를 쓴다라 그러면은 이 행위는 글씨를 쓴다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적절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모호한 건 안 되죠. 사랑하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랑은 모호하지 않은데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더 정확히는 수학적 어떤 과정들인데요. 다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문장으로 썼다는 얘기는 적절한 어떤 그 문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모든 문자는 뭐 A, B, C건 뭐 기역, 니은이건 간에 숫자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0과 1로. 결국엔 0과 1로 가겠죠. 0과 1로. 예. 뭐 한자라고 할지라도 한자는 기껏해야 2만자, 3만자니까 0부터 2만까지 숫자 있으면 대응을 시킬 수 있죠.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0과 1로 들어온 숫자를 판단하여 0과 1을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에요. 그래서 튜링 머신이란 거는 0과 1로 된 어떤 문자열을 한 번에 한 문자씩 읽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작업 지시서를 탑재한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는 존재하는 모든 수학적인 과정, 즉 힐버트와 그다음에 그 러셀이 이야기한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맞는 기계구나.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증명하려고 한 게, 근데 원래는 이걸 보이는 것만이 이 사람 목표가 아니었고요. 이런 기계가 언제나 답을 내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언제나 답을 냈나 안 된다는 거는 이 기계가 계속 무한히 돌아갈 건지 유한 시간 내에 멈출 건지의 문제예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스탑 문제, 홀팅 프로블럼인데 이걸 해본 결과는 이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불완전성 정리랑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결론을 훨씬 더 실용적으로 낸 거죠. 여기까지가 튜링이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튜링 머신이에요. 튜링 머신이죠. 튜링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거라서 한 번에 하나씩 0과 1.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정보도 한 번에 하나씩 0과 1. 근데 0과 1은 수학적인 대상이고 실제로는 전압이죠. 전기가 흐르면 1, 끊어지면 0. 10, 10, 10, 00을 인터넷으로 보내서 컴퓨터가 받아서 실행한 다음에 리스트가 여기 CPU가 있고요. 메모리, 그 메모리는 삼성이 제일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리해서 최종적인 0과 1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억 분의 1초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속도로 딱 해가지고 쫙 뿌리고 있는 게 컴퓨터. 그러니까 튜링의 꿈이 전자식으로 구현된 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6부 제목이 영웅주의 비극 컴퓨터 시대인데 예. 나는 다분히 이 제목 자체가 앨런 튜링을 생각하면서 붙인 제목이라고 맞아요. 봐요. 7부는 다시 살펴보는 우주인데 아까 다 한 얘기에서 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물리학이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로 라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 안 그래도 저는 교수님 나오시면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네. 물리학이 최고의 시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 보세요. 어, 한편으로 물리학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마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 저자가 네, 그러니까 들었다 놓는 거죠.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우주의 종말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끝없이 계속 퍼져나가서 완전히 우주가 무한 공간에 흩어져 버려서 다 식어버리는 빛칠.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다가 뭔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렇게 수축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빅크런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사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왠지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안 그래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를 다룰 때는 이제 중력만이 중요한 힘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당기기만 하죠. 특이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빅뱅이 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사방으로 얘를 쾅 하고 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빅뱅 된 이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 사이에는 서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팽창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서로 당기니까. 결국 이 상황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이 물체를 이렇게 던진 거랑 비슷해요. 던지면 초기에는 빅뱅 꽝 터져가지고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중력이 있으니까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에서 멈추고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게 빅크런치예요. 되게 이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문제는 빅뱅의 폭발이 너무나 강해서 여기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질량의 총합, 즉 중력의 총 크기인데요. 그것이 이 폭발력을 당하지 못하면은 그냥 계속 퍼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걸 결정하는 요인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우주에 있냐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물질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정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답을 알 수 있는데 그래야 중력이 나오니까. 그렇죠. 한때는 계속 팽창한다 그랬다가 다시 빅크런치 한다 그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물리학자들은 빅크런치를 더 좋아해요. 빅크런치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계속 가버리면 시작점이 있고 끝이 없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시작점이 왜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빅크런치가 있다면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쾅 부딪히면 그대로 있지 못하거든요. 다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빅뱅은 이전 우주의 빅크런치였던 거죠. 그러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마치 그 불교에나 나오는 이런 꺾고 있을 동안. 있었다가 이러면은 이제 우주에는 빅뱅은 있었지만 시작은 없는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완벽해. 답이잖아요. 시작점이 완벽해요. 설명할 필요 없으면서도 빅뱅은 있었던. 그래서 저도 빅크런치 이론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현재까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관측
결과에 토대를 둔 우주의 질량 계산에 의한 답은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 야, 이런 얘기였군요. 그게 빅7. 네. 다 식어버리고 차가워진다는. 심지어는 이게 더 빠르게 가속 팽창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주는 계속 팽창해 간다는 거라서 그럼 이제 시작점을 설명해야 되죠. 기분 나쁘죠. 답을 모르니까. 자, 이 8부와 9부로 이 책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 8부가 뭐 종말에 대해서 죽음, 그리고 거울 전쟁, 점성술, 뭐 논리는 강압적인가, 최소 작용의 법칙, 이 몬티올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몬티올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려고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제가 꼭 준비하자고 한 이유가 시청자 여러분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위로를 받았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제가 몬티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 403쪽에 있는 문제예요.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봤는데요. 제 앞에 지금 제가 이사장님께 문제 내볼게요. 네.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네. 이 3개의 문 중에서 스포츠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한 옆으로, 군데만? 예, 이 옆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그 나머지는 굉장히- 뭐 있어요? 나머지는 개구리가 있어요. 아, 개구리가 있어요? 물론 개구리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선호는 배제합니다. 아니. 금개구리 네. 아니에요? 아니, 그 개구리라도 난 스포츠카야. 그래서 스포츠카가 있는 문을 맞추시면 스포츠카를 드릴 거예요. 네. 그거는 제작진이 알아서 하실 거죠? 네. 네, 드린답니다. 그래서 네, 이 일단 문을 하나 한번 찍어요? 맞춰보세요. 예. 조변 왼쪽 맨 가에 거. 이 예, 예. 1, 2, 3이라고 아, 할게요. 1, 2, 3. 3번. 3번. 자, 3번 고르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남은 2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스포츠카 있으면 난 꽝이네. 1번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구리네. 예, 1번이 개구리입니다. 1번이 개구리예요. 일단 가능성이 높아졌어. 자, 이 몬티올의 문제를 지금부터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을 고르셨잖아요. 네. 그러면 3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는 스포츠카가 있을 거예요. 바꾸실 기회 한번 드릴게요. 바꾸실래요? 지금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3번을 찍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문에 1번에 개구리가 있고 그건 꽝인 거예요. 근데 바꿀 기회를 드리면 바꾼다. 안 바꾼다. 자, 정하셨어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 답을 그냥 할게요. 네. 안 바꿔봐야 의미가 없어. 그냥 고 할래요. 기왕 그냥 찍은 고 건데. 하시는 예, 겁니까? 예. 교수님은요? 아시죠? 벌써 답 아시죠? 저는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네. 옛날에 옛날에 이 문제 아주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저희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처음에 게 답은 유리한가? 뭐였어요? 안 바꾸는 처음에 게 답은? 유리한가? 처음에 답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차피 여전히 좌우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씩 확률이니까 바꾸나 안 바꾸나 같다가 직관적인 답이죠. 예.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찍으신 3번 안 바꾸셨는데요. 개구리. 네, 개구리야. 자, 원래 2번에 이번이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확률상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요 문제에서 확률의 의미와 그러니까 직관이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문제거든요. 그죠? 이 몬티올의 바꾸는 문제라는 게 정답이죠. 뭘 의미하는 바꿔야 거예요? 돼요. 바꿔야 바꿔야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문헌들을 보면 주로 이제 조건부 확률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직관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아까처럼 여기를 하나 열은 상태에서 하나는 열어서 여긴 개구리가 있고,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은 지금 3번을 네. 선택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만 놓고 딱 보면은 이거는 어차피 오른쪽 왼쪽 모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가. 괜히 그러면- 존심 상하게 뭐 바꾸고 그래 사람이 한번 찍었으면 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 계산에 따르면 실제 이 가운데에 있을 확률이 3분의 2이고 여기가 3분의 1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럼 바꾸는 게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일단 요 단계에서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3분의 1씩이 전부 다. 네. 3분의 1 씩이죠. 3분의 1, 3분의 맞아요. 1. 예. 자, 그럼 이시민 작가님이 3번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냥 찍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둘로 나뉜 거예요.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 예. 그러니까 선택한 것이 3분의 1이고 이제는 예. 선택하지 않은 게 3분의 2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행자는 답을 알거든요. 예. 진행자는 언제나 답이 아닌 것만 열어요. 아. 그게 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제가 스포츠카를 열 리가 따라서 없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열 텐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열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분명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열든 상관없이 3분의 2예요. 아, 일단 차 없는 데를 여는데 차 1번을 없는 열건 게 여는 2번을 게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있었잖아요. 그 1번 문을 열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있어. 저건 독립적인 사건이어서 그 원래 확률대로 3분의 1, 3분의 1씩 있는 거다. 그러니까 1대1 비율이 1대1이니까 괜히 뭐 왔다 갔다 하는 인상 주기 싫어. 난 그냥 고 할래. 이렇게 해서 3번을 그냥 고집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문제 책에서 봤을 때 나도 안 바꿀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반반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묶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진행자는 답을 알고서 언제나 없는 쪽을 연다는 건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개가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순간 무조건 옮기는 무조건 게. 3분의 2가 묶음이고 이 중에 어딘가든 열 텐데 상관없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도 이 이 경우에 실험을 바꾸는 해보면은 게 그렇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이거 조건부 확률 계산해보면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이 통계역학 시간 같은데 해보죠. 애들한테 해봐라 더 궁금하면 해봐요. 그러면 3분의 2가 나와요. 나도 이제 책을 읽어보고는 맞는 것 같아, 바꾸는 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근데 왜 우리의 직관과 이렇게 어긋나지? 그러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 멍청한가 봐. 나는 확률론의 전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왜 이걸 꼭 소개하자고 했냐 하면 이 책에 보면 이 문제를 끝까지 납득을 못해서 엄청 화를 낸 수학자가 있었어요. 에르데시 팔이라는 수학자인데, 예, 403쪽부터 나오네요. 네, 이 사람 전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수학자는 모두 조금씩 조금 미친 거라고.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폴 에어디시로 나와요. 이분이 20세기 수학자 중에 논문을 가장 많이 쓴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연구 업적을 남긴 분이고, 오일러 다음으로 수학사에서. 확률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많이 낸 권위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몬티올 문제를 가지고 무슨 왜 바꾼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따져가지고 바꾸는 게 맞다고는 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세상에 에르데시 팔이 몬티올 문제 때문에 끝까지 이걸 못 받아들이고 화를 냈다니.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몬티올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확률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확률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도주의라 그래서 확률이란 것도 뭔가 절대적인 어떤 숫자가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주사위는 6분의 1.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어지거나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숫자들이 다 있어서 그걸 그냥 알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베이즈주의가 있어요. 베이즈주의는 어차피 확률이란 것이 어떤 거는 그렇게 다 던져보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다 던져보지 못하는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논리적으로 검토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지 못하는 확률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럼 지구를 100만 개 준비해서 다 똑같이 해본 다음에 그 중에 5개가 멸망했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추론을 하는 건데 이게 베이즈주의는 따라서 매 순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데이터가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면 서로 이게 접근에 가서 같아지지만 몇 개 안 될 때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건 지금 베이즈로 한 게 맞는 경우고 다음에 아까 같이 그 확률에 대한 절대성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고 막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인슈타인 것처럼 아마 에르데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갑자기 위로가 안 되네. 근데 이건 답이 있는 거라. 이거 이제 그런 걸 깔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답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보면 이 장에서 아마 저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인간이 실제 사실과는 다른 과도한 본인의 확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저는 이 몬티올 문제. 재밌죠 이거. 그리고 이 뭐란 말인가 이 잘못된 이 판단을 하는 열등감을 에르데시 팔 선생한테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요.
이런 분도 그럴진데 뭐 내가 좀 그랬다고 음. 뭐 그게 무슨 문제야? 내 인생에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아까 제 얘기는 편집할게요. 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그 위로를 깨버린 거? 그러니까. 괜찮아. 이 책을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끝까지 읽고서 약간 진리의 그 라면 끓이는 냄새를 맡은 것 같은 상쾌함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수학을 몰라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불편함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난 죽어도 못해. 해볼 엄두도 안 나. 스키도 안 타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황홀해지잖아요. 그 기술을 어떻게 단련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다 알지는 못해요. 내 삶과는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라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가끔 조금씩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책은 좀 지적인 면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래도 내가 스케이트보드도 못하는 놈이 하프파이프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때의 기분과 비슷한 거를 이 책 읽으면서 몇 번은 느꼈어요. 그래서 국물이 입에 떨어지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멀리서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 두 분이 개인적으로 이 수학이나 물리학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질문 하나씩 교환할까요? 이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장이. 그래서 인생은 하찮은가? 이거요. 이게 우주에 관한, 특히 우주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막 집착하던 어떤 것들이 이러나 저러나 별 상관없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집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똑같은 현상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뭐가 다 하찮게 느껴져 갑자기. 그래서 물리학을 하다 보면 특히 우주나 천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인생이 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리학자는 어떠세요? 그 하찮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인간의 그 근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우주 자체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의미라는 영역 자체는 인간의 영역이라 그런 거랑 비교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찮음과 하찮지 않음은 내가 다른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사는 이곳에서 다른 인간과, 이게 중요한 게 인간이죠. 그런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찮음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그런 걸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함부로 우주를 끌어다 대면 안 되겠구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럴 필요가 없이 인간으로서도 참 하찮을 때가 많은데 우주까지 안 인간 가도 자체만 생각해도 하찮을 그렇죠. 때가 인간만 많은데 봐도 괴롭고 그럴 때가 많은데 굳이 뭐 우주까지. 굳이 뭐 우주까지. 그럼 김상욱 교수님도 질문 준비하셨어요? 저도 이제 읽다 네. 보니까 이제 문장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여러 번 나오는 문장인데요. 되게 공허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유시민 작가님한테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 문장은 그러니까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네.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물리학자가 질문할 때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물리학자는 그걸 그렇게. 네, 저희는 존재하는 모든 게 우주거든요. 왜 존재하냐? 우연히 존재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나를 포함한 세상이, 내가 인지하는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연히. 네. 그냥 우연히 존재하고, 잠깐 존재하고, 별 더덥고, 그러니까 그냥 하찮을까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런 결론으로 귀착되죠. 네. 야,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가버려야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우연히 내가 인지하는 이 세계는 내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나에게 있는 거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지 뭐.
야,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책 토론을 하면서 우주를 얘기하고 어떤 막 빅뱅부터 해서 굉장히 큰 얘기, 또 굉장히 작은 얘기, 무한소 이런 얘기까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안 해볼 그런 좀 그 지적인 즐거움을 많이 흠뻑 누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다 얘기하다니. 이거 정말. 우리가 교수님 모셔서 정말 이렇게 쏙쏙 네. 이제 알맹이만 다 이제 강의를 빼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 소감이 어떠세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금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옛날부터 학창시절부터 가장 제가 그 알아가면서 행복해했던, 생각하면서 항상 가슴 뛰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거를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놓긴 쉽지 않은데요. 힘들 수는 있어도 한번 이런 거로부터 이런 종류의 즐거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기회가 되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저를 부르셨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거 물론 이거 잘못 나가면은 이거 구독자 반으로 줄은 거 아니야?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오늘부터 빅뱅이 일어나서 굉장히 더 늘어날 늘 수는 거예요. 있지. 그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아주셨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이 책. 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나도 그 구제불능의 문과는 아니로구나. 그래도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면발. 좋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에 돌이 있습니다. 그 8부는 짧지만 의미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인데요. 돌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돌 안에는 슈퍼컴퓨터조차 부러워할 정도의 속도의 그런 진동과 그리고 전자기 신호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돌은 우리와 달리 생존과 자기 복제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그냥 생존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두껍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좀 머리가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부분 이러한 묘사들과 행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즐거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몰트의 아인슈타인이 그들과 함께 걸을 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예고드려야죠. 다음 주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4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